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연속 크게 올랐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오늘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내렸지만 장중에 사상 첫 시총 500조 원 돌파라는 신기원을 달성했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했군요. 네, 이틀째 1%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어제보다 0.19% 떨어진 4,028.5일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나흘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영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에이전트 제품 판매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지수를 견인하는 반도체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0.57% 소폭 상승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 3,98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4,020선을 지켜냈는데요.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한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등했고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에 달러원 환율은 6원 90전 오른 1,473원 90전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1,47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알아보죠. 올 하반기에 코스피가 급등하는 동안 코스닥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7일 만에 하락은 했지만 장중에 시총 500조 원까지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0.23% 내린 929.83에 마감하며 7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장중 사상 처음으로 시총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6월 11일 406조 7,165억 원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새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확장 재정 기조 속 시중 유동성 확대가 코스닥 시장 내 자금 유입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이 연말에 코스피와 키 맞추기 성격의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계속해서 쿠팡 사태 속보 전해드립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쿠팡을 떠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이 쿠팡을 주요 판로로 의존해온 입점 업체들의 매출에도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A씨. 매출 대부분을 쿠팡에서 내는데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주문이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쿠팡에서만 주로 상품을 판매하니까 수익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이죠. 많이 힘들어요. 언제 잔잔해질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주문이 30% 줄었다와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30여만 명, 이들이 쿠팡을 통해 내는 매출은 지난해에만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출 대부분을 쿠팡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보니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쿠팡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생존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배달 기사님들 다 영향을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쿠팡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쿠팡과 함께 성장한 지역 농가를 비롯해 배송기사 등 전국 물류 인프라의 수만 개 일자리 등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또 다른 해킹 논란이죠. 이 게임 회사 넷마블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민간 정보 유출은 없다고 강조하다 금세 말이 바뀐 건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판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이 쿠팡 역시 유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집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넷마블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조사에서 8,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전 입사 지원자, 고객센터 문의 고객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일주일 사이 말이 바뀐 겁니다. 앞서 KT 역시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는 주장을 번복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당초 발표한 5,000명 수준의 가입자 식별번호 유출 규모는 2만 명까지 급증했고 소액결제 피해 고객 수 또한 늘었습니다. 쿠팡은 아직까지 결제 정보 등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인데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쿠팡이라서 갖고 있던 정보가 무엇인지 정말 그쪽에서 주장하는데 그 정도만 유출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선 임직원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사내 전산망에 대거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중으로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삼성전자 등 다른 그룹 계열사들 직원들 민간 정보가 대량 노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서 삼성그룹 전체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임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드러난 건 지난달 6일입니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내 전산망에 노출된 걸 확인했고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출된 정보엔 직원들 주민등록번호, 인사곡과 연봉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달 중으로 현장 조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회사는 외부 유출은 안 됐다고 말하는데 회사 말만 믿을 순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정보는 아니지만 회사 임직원의 정보고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된 걸로 보이거든요. 개인정보법은 사용 목적 외로 동의 없이 제공을 하면 안 돼요. 동의를 받았을 리는 없고 법적인 용어는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법 위반이죠. 삼성전자도 내부 전산망의 공유 폴더에 고가평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룹도 계열사 개인정보 노출 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개인정보 노출권 관련 주의 깊게 바라볼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차기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회사 측의 관리부실과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각 가정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이 늘어난 몫이 위쪽에 집중되면서 상위 10%가 절반 가까운 순자산을 보유하는 등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 1억 7천만 원, 4% 넘게 소득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20%는 1,600만 원으로 증가율은 3%에 그쳤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더 빨리 늘다 보니 계층 간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과 빈곤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대표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계수도 0.325로 소폭 올랐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5분위의 근로소득 자체가 금액이 1분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 더 높으면 더 높을수록 더 많이 1분위,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생기는다고 보시면은 자산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5% 늘었는데 상위 20%는 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6% 줄었습니다. 평균 부채는 9,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는데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격차도 확대돼 순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이 늘어도 나누어지는 방식은 더 불균형해졌다는 뜻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을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은퇴 준비가 덜 된 채 맞이하게 되는 노후 문제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얼어붙으면서 은퇴 후에 쓸 생활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상 은퇴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가구주와 배우자 두 사람이 은퇴 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한 달에 최소 2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수준을 넘어 적정 생활비는 약 3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모두 1년 전보다 5만 원씩 늘며 노후 대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필요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은퇴 연령 역시 뒤로 밀렸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6세로 1년 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소득 공백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일을 안 하고도 자원봉사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면서 지내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 공백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후를 위해 준비가 잘 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전체의 9.6%로 10가구 중 1가구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는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미 은퇴한 가구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은 드러났습니다.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살기가 팍팍해지고 노후 부담은 커지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에 쓰겠다는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공부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 보증금을 받고 미션에 성공하면 상금까지 주는 업체들이 수험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주지 않고 돌연 파산하는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돈이 묶인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간 보증금을 걸고 목표한 공부 시간을 채우면 돈을 돌려주는 학습 앱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A씨도 보증금을 걸고 100%를 달성했지만 며칠 전 갑작스럽게 환급이 막혔습니다. 모든 챌린지가 다 취소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파산 예정이다. 채권자 등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고지를 받은 상황이고 A는 돈은 총 40만 원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들 돈 끌어다가 가지고 간 거잖아요. 돌연 파산한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B씨는 또 다른 자기개발 플랫폼에서 30만 원짜리 환급 프로그램들을 수강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180만 원이고요. 마지막 과제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 이제 다음 주 환급될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산했다고 공지가 좀 황당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학습 앱 피해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다행히 카드를 통해 이뤄진 결제액들은 일부 환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로 보증금이 오간 자기개발 플랫폼의 피해자 1,000여 명은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부 인증과 자기개발을 위해 모인 미성년자 학생이나 수입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타깃이되면서 소액 피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업체들은 사기 혐의로 신고되면서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동일한 파산 수법이 또 발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 사이트까지 폐쇄한 자기개발 플랫폼을 보면 이 새로운 미션 참여자가 입금한 돈으로 기존 미션 참여자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인데요. 별도의 수익 구조나 결제 대행사 없이 계좌 이체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 주기였던 앞선 스터디 앱과 달리 여기는 6개월 주기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좀 더 시간도 벌었는데요. 이런 수익 구조들은 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끊기는 순간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게 되고 결국 구조가 무너지면서 폰지 사기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 일정 기간에는 환급을 해주면서 이 폰지 위험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신뢰를 가지며 더 큰 보증금을 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들 나름대로는 조심을 했을 텐데 이런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업체들의 공통된 부분을 좀 보면 일단 유명인을 끌어들여서 이벤트를 갑자기 확대하거나 또 보증금이나 내는 돈을 기존보다 대폭 올릴 경우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또 파산 직전까지 정상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정작 전산 문제를 이유로 환급을 미루는 점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실제 이용자 의견 들어보시죠. 환급 일정이 지금 한 4번, 5번 제가 지연됐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12월 초까지도 그 광고를 계속 돌렸나 봐요. 11월 말에도 그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돈을 다 날리셨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면 피해 가능성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업체들이 전기통신 판매업자로 신고가 돼 있는데 정작 전자상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좀 생소한 수법이다 보니 뒷짐을 지는 모습인데요. 또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규제 밖에서 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정작 보증금 예치나 신탁 의무 또 지급보증 장치도 없은 채로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관련자들은 모두 퇴사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 기자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가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이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서울 강남 4구와 마영성 등의 증여 2천여 건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A씨는 모친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으로 몇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아파트에 걸린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그만큼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A씨는 매달 본인 월급으로 대출은 갚았지만 생활비와 해외여행비 등 수억 원을 부모에게 따로 지원받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부친에게서 압구정동 6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법인과 짜고 값을 39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가격 조작이 적발되며 국세청에 탈루로 걸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건물 증여는 7,700여 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 4구와 마영성에서만 2,000건이 넘자 국세청은 해당 지역 증여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의 양도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증여건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및 마영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국세청은 증여세나 취득세와 같은 부대 비용 대납 여부까지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금융과 BNK금융도 외부 변수가 회장 인선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를 3년 더 이어갑니다. 내년도의 가장 큰 아젠다는 아마 자본시장이겠죠.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돼. 후보군에는 현직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등이 포함됐지만 기존 리더십에 맞설 만큼의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진옥동 후보는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도덕성, 그리고 업무 전문성, 조직 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BNK금융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BNK금융은 절차 논란이, 우리금융은 외부 중량급 인사설이 변수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구도 자체를 흔들 만큼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 회장들의 연임 욕구가 지나쳐 거버넌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메시지도 실질적인 제동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회장 선임 절차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영향을 주기는 부담감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NK금융은 오는 8일, 우리금융은 이달 말에 각각 차기 회장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미국이 연방관보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정식으로 게재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관세 리스크가 공식 해제됐습니다. 관세율이 15%로 지난달 초부터 소급 적용되며 낮아지면서 일본차에 밀렸던 가격 경쟁력을 되찾는 한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에 적힌 소나타 기본 트림 가격은 26,900달러, 비슷한 모델인 도요타의 캠리는 28,400달러로 소나타가 1,500달러 더 쌉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우리보다 앞서 15% 관세를 적용받은 일본차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함에 따라 일본차에 밀렸던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일단은 비례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거, 이번에 15%로 확정이 되면서 4, 4분기 쪽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지난달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간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는 대미 수출 정상화입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관세 충격에도 올 들어 미국 내 점유율을 사상 최대인 10.9%까지 끌어올리며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 보조금 종료로 급감한 전기차 판매를 하이브리드 차로 메우면서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관세 인하 효과와 신형 픽업 트럭, SUV 모델을 발판 삼아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효용성을 다한 낡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요즘 알약과 액상을 한 병에 담은 복합체형 영양제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섭취하기 간편한 데다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형성되면서 업계가 너도 나도 관련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에 가로막혀서 새로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제약이 들여온 독일산 비타민 오쏘몰. 뚜껑 쪽에 알약을 꺼내 병에 든 액상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는 복합 제형으로 주목받으면서 한 병에 6,000원 선인 고가에도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잘 챙기는 인원들은 많이 사 먹더라고요.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들고 다니다가 힘들 때 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게 좋아요. 효과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복합 제형이 소비자에게 먹히면서 업계의 제품 개발이 활발하지만 규제로 인해 확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쏘몰에 이어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이 출시한 복합 제형은 알약과 액상 모두 건기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무원과 고려은단 등은 알약은 건기식 허가를 받았지만 액상은 일반식품이라는 이유로 정식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안전관리상 융복합 건기식 허가가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행정 편의적이죠. 밑에는 식품인데 그거를 편하게 그냥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이제 품질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제한적으로 융복합 건기식 판매를 열어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X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같이 호흡이 맞고 같이 해나가면 그 시너지가 얼마나 될까. 무궁한 어떤 잠재력이 실현되는 걸 생각하면은 기술 전쟁 뒤에는 투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전쟁.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규모 투자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을 거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 전략산업에 150조 원 투자를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서는 30조 원 이상이 AA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